너희 부모님을 봐라. 냄새가 너무 가랄하고 낙천적이다. 이 가족이 더 나아질 수 없는 것도 당연하다. 수진아, 어떻게 감히 시부모님께 그런 말을 해? 나는 진실을 말할 뿐입니다. 내가 이 공허한 가족을 위해 희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공기가 찢어지는 것 같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족은 사랑의 시작이지만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지닌 곳이기도 하다. 자녀에 대한 사랑과 희생이 사랑과 효심으로 보답할 줄 알았던 아버지, 할아버지 김익현입니다. 하지만 삶의 방식과 가족의 가치의 차이가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저는 아내와 함께 부산 근교의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71세의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은 재산이나 영광이 아니라 가족의 재결합과 따뜻함이다. 하지만 서울에서 열린 조카의 한 달간의 기념식 이후 저는 아들의 가족과 저희 거리가 지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가치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올해 71세인 김익현이라고 하는데 아내와 함께 부산 시내에 위치한 작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으며 그곳은 매일 아침 사람들이 오래된 나무에서 새들의 지저귐을 쉽게 들을 수 있는 곳이다. 나이가 들었지만 매일 오전 5시부터 일어나 진한 커피를 타주고 정원 구석에 놓인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는 습관을 유지했다. 집 뒤의 작은 정원은 내가 가장 정성을 쏟는 곳이다. 나는 노란 국화 덤불부터 가을까지 매 봄마다 화려한 진달래까지 모든 계절 꽃을 심었다. 정원 한 구석에서는 아내와 제가 새로 이사 온 날부터 심은 감나무 몇 그루를 돌보기도 했다. 내일 아침 만개한 꽃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래서 그런지 부산이 대도시인데도 항상 이곳 생활이 편해요. 제 아내 정미숙 여사는 저보다 2살 연하로 자상하고 인내심이 많은 여자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만큼 민첩하지 않지만 항상 집안일을 하고 나를 조금씩 돌본다. 우리는 40년 넘게 함께 지냈고 인생의 모든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항상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런 평온함이 나를 가장 안심시켰다. 저는 그냥 웃었어요. 왜냐하면 가족 중에 가장 많이 희생한 사람은 그녀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장남 김재월은 현재 아내와 2 자녀와 함께 서울에서 생활하며 일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재월은 노부부의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를 한다. 그리고 막내딸 김은지는 몇 년 전에 결혼하고 캐나다로 이사했다. 그녀는 귀국할 기회가 거의 없었지만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은진이는 제게 아빠 건강 잘 챙기세요. 아기가 돌아오면 꼭 아기 때처럼 아빠와 함께 낚시를 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지리적 차이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삶은 단순하지만 지루하지도 않다. 아침 커피를 마신 후 나는 종종 마을을 한 바퀴 산책한다. 여기 이웃들은 대부분 저와 같은 노인들이에요. 우리는 종종 한국 전통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골목 초소형 식당에서 만난다. 가끔 동네 노인 모임에 참가해 함께 바둑을 두거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나눈다. 그래도 어느 날인가 외로움을 피할 수 없었다. 자녀는 사생활을 하느라 바쁘고 친한 친구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적어진다. 하지만 저는 항상 이 나이의 삶은 가장 단순한 것을 즐기기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킵니다. 아침에 향기로운 커피 한 잔, 정원에 새로 피어난 꽃, 또는 따뜻한 차 주전자 옆에 있는 아내와 함께 조용한 오후. 그렇게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범이한테 문자가 왔을 때 나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전화기는 여전히 손에 있었다. 간결하지만 내 마음의 가시가 박힌 긁어. 부모님은 올라갈 필요 없어요. 단지 작은 행사일 뿐이고 아내와 아이들이 걱정할 것입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고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첫 손자인 제 조카는 겨우 한 달이 되었고 저는 그를 만나고 안아주고 그 작은 얼굴을 보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대는 갑자기 실망으로 바뀌었다.
나는 내가 거기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모른다. 창밖은 오후에 햇빛이 옅어지고 정원의 나무 사이로 미풍이 불었다. 부엌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내일 서울로 가져갈 선물 좀 준비해드릴까요? 조카 민준이 물건 좀 더 사려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조이는 것 같다. 뭐라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 아내, 그녀는 범이 아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부터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내조 할머니는 시장에 나가 손자를 위해 작은 옷 몇 벌을 손수 만들기 위해 천을 사고 선물로 가져오겠다고 한 토끼 모양의 수노인 소미볼을 따로 만들었다. 제가 범이가 저희가 오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씀드렸다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나는 어정쩡하게 대답했다. 그건 나중에 계산해 볼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나는 계속 뒤척이며 나와 아들의 가족 관계에 대해 생각했다. 범이가 은지와 결혼한 이후로 저는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고 그들 자신의 삶에 너무 간섭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조심스럽고 자상하다는 건 알지만 그녀의 가족은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더 부유하고 서울 한복판에 살고 가족들의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범 씨는 균형을 맞추기가 어색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범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밧줄에 머리맡에서 울렸고 다소 주저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조금 바빠요. 나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실망감을 숨길 수 없었다. 범아, 그냥 물어보고 싶어서 왜 민준이의 만월식에 부모님이 참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작은 행사였지만 부모님이 꼭 오셨으면 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범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아빠, 아무 의미도 없어요. 파티에서 게스트에 이르기까지 아내와 아이들이 모든 것을 처리했을 뿐이다. 부모님이 올라오시면 불편하실까봐. 그 대답은 내 마음속의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불편해요? 왜 나는 외부인처럼 느껴질까? 내 가족의 특별한 날에 참석할 권리가 없을까? 범이한테 그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더 긴장될까봐 참았어요. 마지막으로 나는 다음과 같이만 말했다. 그래, 이해해. 근데 범아, 엄마가 이 날을 기다리려고 얼마나 많은 걸 준비했는지 알아? 내가 그렇게 하면 엄마가 슬플 거야. 범 씨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지만 다른 쪽 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다음에 민준이를 데리고 부모님을 뵈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엄마한테 말해줘요. 통화는 끝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워요. 아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아내 집에서 아이의 만월식이 끝났다고만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녀가 매우 실망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날 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준비한 선물을 조용히 정리한 후 아주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이것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제 아들에 대한 매너에서 어딘가 잘못되었나요? 아니면 아내와 저는 제가 심혈을 기울이던 가정에서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까? 제가 아는 것은 범과 저희 사이의 간극이 점점 더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허물어야 할지 모르는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것이죠. 범의 부실한 초대는 내 마음을 울컥하게 했다. 아들 가족의 외부인이라는 느낌이 며칠 동안 계속 내 마음에 매달렸다. 하지만 저는 범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고 제 아내가 더 이상 슬퍼하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아내와 저는 조용히 민준이라고 새겨진 작은 금목걸이 의미 있는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제안했던 기념품이다. 첫 손자는 할아버지가 나중에 커서 조부모가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도록 무언가를 남겨야 한다. 정교하게 만든 목걸이를 보니 마음이 따뜻하면서도 씁쓸하다. 이건 그냥 선물이 아니라 저희가 민준 씨에게 드리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환영받지 못하더라도 아내와 저는 식장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부모의 존재가 다른 누구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단언하기 위해서였다. 그날 부산은 비가 약간 내렸지만 우리는 여전히 일찍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다. 나는 조심스럽게 금 목걸이가 들어있는 상자를 들고 있었고 아내는 그녀가 직접 손자를 위해 만든 옷들이 들어있는 작은 가방을 껴안았다. 범씨 아파트에 도착해 문을 두드렸지만 문을 다시 열어준 사람이 범씨나 은지가 아니라 은지의 어머니인 중년 여성이라는 점이 놀라웠다. 그녀는 우리를 보고 약간 놀란 눈을 하고 정중하게 미소를 지었다. 조부모님, 여기 왜 오셨어요? 은지 예고 없이. 나는 방황해서 대답했다. 우리는 반지 아이의 만월식에 참석해서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가져오고 싶을 뿐이에요. 은지의 어머니는 약간 멈칫하다가 웃었지만 목소리는 약간 달랐다. 사실 식은 단지 작은 파티일 뿐 친한 사람은 많지 않다. 조부모님 잠깐 쉬러 오시지만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그 말들은 나를 옆으로 밀려난 것처럼 느끼게 했지만 나는 여전히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다. 아파트는 넓지만 아늑하고 파티 테이블과 신선한 꽃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조부모님, 숙모님, 친한 친구에 이르기까지 은지 쪽의 친척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저는 방 한구석에 앉아 제대로 초대받지 못한 손님처럼 소외감을 느낍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선물 가방을 꺼내어 지금 손님 접대하느라 바쁜 은지에게 주었다. 저희 부부가 민준이를 위해 준비한 작은 선물이에요. 받아주길 바래. 은지는 살짝 웃었지만 웃음은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선물을 받고 빠르게 말했다. 네, 부모님 감사합니다. 바빠서 부모님을 모시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 말은 마치 우리가 오래 머물지 말아야 할 것처럼 미리 울타리를 치는 방법처럼 보였다. 범씨는 근처에 서서 저를 보았지만 재빨리 고개를 끄덕여 인사만 하고는 돌아서서 처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어떤 비난보다 더 아팠다. 은지의 어머니가 파티 중간에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을 때 모든 것이 절정에 달했다. 민준이가 손주를 정성껏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다니 정말 행운이에요. 우리랑 같이 즐겨줘서 이쪽 멤버 모두 고마워. 나는 거기에 앉아 마음이 조여지는 것 같다. 그녀가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암묵적으로 이쪽을 간주하는 것은 우리가 이 행복한 분위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당기며 조용히 말했다. 가야지. 아내는 고개를 들어 눈을 붉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문으로 나가는 길에 나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누워있는 금목걸이가 있는 상자를 보았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선물은 이제 그 냉담함 속에서 무의미해진 것다. 부산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아내는 말없이 창밖으로 얼굴을 돌렸다. 나는 내 손에 있는 빈 가방을 보고 마치 기념품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다. 아마도 우리와 아들의 가족 사이의 거리는 지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차이에서도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범씨의 아파트에 들어서자 아내와 저는 다른 공간에 빨려 들어가는 듯했습니다. 범씨의 자랑거리였던 이 넓은 아파트는 이제 주로 은지의 외가 친척들과 친구들로 꽉 찼다.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지만 아무도 우리가 나타난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나와 아내는 다른 사람의 파티에서 길을 잃은 손님처럼 오랫동안 문에 조용히 서 있었다. 몇 분 후 나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다. 아니야, 자리 잡자. 우리는 아무도 앉지 않는 작은 책상이 있는 창문 근처의 구석진 곳을 선택했다. 나는 아내의 의자를 당겨서 선물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다음 조용히 주위를 살폈다. 집 안의 분위기는 정말 활기찼다. 손님들은 옷을 차려입고 온갖 주제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은지 어머니가 주방에 서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하느라 바쁜 모습을 지켜봤다. 그러나 내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나와 아내를 스쳐가는 일부 사람들의 시선이며 빠르고 냉담하다. 아무도 인사하러 다가오지 않았고
나는 감히 말을 걸지 않았고 완전히 소외된 분위기를 깨뜨리는 것을 두려워했다. 아내의 물을 따르려고 할 때 옆 테이블에서 갑자기 다음과 같은 쉬운 말이 귀에 들어왔다. 부모님은 친해 보이지 않으세요? 세레머니는 안 해주신 것 같아요. 나는 멈칫했고 물통을 든 손이 떨렸지만 나는 못 들은 척하려고 했다. 그러나 가슴이 아팠다. 제 아내는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아요. 나는 그녀가 나에게로 돌아오고 눈이 상처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은 가족의 차이를 간조하는 것과 같아. 한쪽은 화려하고 부유하며 두드러지고 다른 쪽은 단순하고 조용하지만 항상 진심을 가지고 있다. 비록 아무도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나는 그 말이 바로 우리를 겨냥한 것이라는 것을 안다. 얼마 후에 은지가 민준이를 안고 지나갔어요. 나는 서둘러 일어나서 가까이 가서 손자를 보고 싶다. 그러나 내가 가까이 다가가기 전에 한 무리의 외지인들이 달려들어 엄마와 아이를 둘러싸고 아이를 안고 끊임없이 칭찬했다. 민준 귀여워. 엄마 닮았어. 역시 외손자야. 밝아. 나는 물러서서 그 장면에서 내가 거인처럼 느껴졌다. 아내는 어색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책상 위에 선물 가방을 정리하는 신용을 했다. 잠시 후 은지가 민준이를 안고 걸어갈 때 저는 천천히 다가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준 씨 요즘 잘 지내세요? 할아버지 좀 안아줄래요? 은지가 저를 보자 어색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녀는 몇 초 동안 망설였지만 서둘러 말했다. 네, 아빠. 다음에 하죠.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울까봐. 말했다. 은지는 내가 손자를 만질 기회가 없도록 빨리 돌아서 갔다. 나는 거기에 서 있었고 어색함과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다. 손자를 만날 날을 기대했던 내가 이제는 손자를 안을 권리가 없는 것은 단지 할아버지 쪽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한쪽이 이 분위기에 어울릴 만큼 화려하지 않기 때문인다. 의식은 소외감 속에서 지나갔다. 아내와 저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 은지의 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와주신 가족과 친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할머니 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석한 덕분에 의리가 있었다.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지만 나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말에서 다시 배제된 느낌이 역력했다. 저는 아내가 손을 부드럽게 조이는 것을 보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지금 이 순간 눈물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식을 떠날 때 고개를 돌려 마지막으로 보니 민준이는 외가 친척의 품에서 푹 자고 있었다. 나는 그저 한숨을 쉬며 조용히 걸었다. 그날 서울의 하늘은 아름다웠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나는 의자에 조용히 앉았고 손자의 만월식 행사에서 그냥 익명의 손님처럼 느껴졌다. 주변의 눈빛과 말에서 자존심이 상하지만 조용히 있으려고 한다. 오늘 민준이의 기쁜 날인데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선물 전달 코너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차례로 크고 작은 선물 상자를 테이블로 가져갔다. 유명 브랜드의 고급스러운 가방들, 반짝이는 리본으로 조심스럽게 포장된 선물들. 아내와 저는 서로를 쳐다보았고 그리고 나서 천천히 일어서서 우리가 미리 준비한 금목걸이가 들어있는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은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에 선물을 쥐어주며 침착하면서도 감동을 숨길 수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민준에게 조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래. 은지는 상자를 받아들였지만 열어보거나 고맙다는 말 대신 엷은 미소를 지으며 책상 위에 올려놓았을 뿐 별로 중요하지 않은 평범한 물건이었다. 나는 얼핏 놀랐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근처에 서 있던 은지의 어머니는 선물 상자를 힐끗 쳐다보더니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조용히 말했다. 금목걸이? 좋아요. 별거 아니어도 마음만 먹으면 돼요. 그 말은 내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
나는 자리로 돌아가 못 들은 척하려 했지만 아내의 눈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녀는 내 손을 부드럽게 조이며 속삭였다. 아니요, 신경 안 써도 돼요. 민준이가 잘 컸으면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이 가족에서 너무 다른 사람이 되었는가? 아니면 제 진심이 소중했던 적이 없었나요? 선물들이 계속해서 책상 위에 펼쳐졌다. 값비싼 장난감 자동차, 인류 브랜드의 아동복, 심지어 외가 친척들로부터 축하를 받은 저금통 카드도 있다. 나는 거기에 앉아서 다른 선물 더미 아래에 채워진 목걸이가 들어있는 상자를 보고 마음이 무거웠다. 행사가 거의 끝났을 때 나는 은지가 범에게로 돌아서서 선물 테이블을 가리키며 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작게 말하는 것을 보았다. 잠시 후에 필요한 것을 방으로 가져올게요. 못 쓰는 건 여기 두고 와. 무겁게 가져오지 말고. 분명히 말하진 않았지만 저는 아내와 저의 선물이 그 필요 없는 것들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손을 꼭 쥐어짜고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상처의 느낌이 한 번에 하나씩 쌓였다. 선물 가치 때문이 아니라 은지의 태도의 냉담함과 무관심 때문이다. 돌아오는 길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택시 창문 밖만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가 나를 더 이상 곤란하게 하지 않기 위해 슬픔을 억누르려 한다는 것을 안다. 결국 나는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높였다. 할머니는 우리가 더 이상 범씨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는 것을 보셨나요? 아내는 한숨을 쉬고 피곤한 눈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범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것은 양쪽 사이에 살고 아마도 많은 압력을 가할 것이다. 근데 오늘 은지 씨의 태도는 제가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당신의 조부모님인데 왜 내가 외부인처럼 느껴지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 자신도 답이 없었기 때문이다. 버스는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지나갔지만 내 마음은 구멍하기만 했다. 가족의 감정이 이러한 보이지 않는 장벽을 극복할 수 있을까? 라고 자문했다. 아니면 그 목걸이가 들어있는 상자처럼 모든 것이 점점 더 멀어질까요? 호화로운 선물들 사이에서 잊혀질까요? 식이 끝난 뒤 손님이 거의 다 나가자 범씨의 아파트는 조용해졌다. 아내와 저는 떠날 준비를 하기 위해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범이 갑자기 저를 거실로 끌고 가더니 엄숙한 눈빛으로 쳐다보더군요.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조용히 아들을 따라갔다. 범씨는 거기에 서서 불쾌감과 신중함이 섞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는 목소리가 작지만 확실하다고 말했다. 아빠, 다음번에는 부모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친한 사람들끼리만 소소하게 축하하고 싶어요. 나는 깜짝 놀라서 방금 들은 것을 믿지 않는 것처럼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 말은 냉정할 뿐만 아니라 매우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와 아내는 범씨 가족의 눈에 더 이상 친밀한 사람에 속하지 않는다.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했고 다시 물었다. 범아, 부모님이 민준이의 조부모님이야. 부모님이 안 오셔도 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범은 한숨을 쉬며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빠, 저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부모님이 여기 오실 때마다 사람들이 불편해요. 아내와 아이들의 가족은 부모와 다르다. 그들은 다른 방법에 익숙하고 부모님도 오늘을 보셨고 분위기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 그냥 간단하게 하고 싶어요. 범이의 마른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나는 너의 난처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은 나의 마음의 상처를 지울 수 없다. 나는 목소리를 낮추려고 노력했고 다시 물었다. 부적합한가요? 부모님은 손자를 축하하러 오시고 마음을 다 다져 오셨다. 어떻게 그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죠? 범은 나를 쳐다보았고 눈빛은 약간 불편했지만 여전히 다음과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부모님이 틀렸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이럴 때마다 양측의 균형을 걱정해야 하는데 정말 부담스러워요. 아내의 가족은 항상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그들이 부모님에 대해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말들은 내 마음에 펀치를 날리는 것과 같았다. 저는 제가 평생을 양육하며 보냈던 아들을 바라보았고, 이제 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내의 집과 우리를 균형 잡힌 것이 부담스럽다고 느낍니다. 나는 일을 크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더 이상 잠자코 있을 수도 없다. 나는 범에게 돌아섰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명확했다. 범, 부모님은 제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가족은 내가 원하는 등급이나 우선순위를 매길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압박하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감정 때문입니다. 내가 더 이상 그 사랑이 필요하지 않다면 부모님도 강요하고 싶지 않아. 범인은 조용히 대답을 안 한다. 나는 그가 고개를 숙인 것을 보았지만 그것은 후회 때문인지 아버지로부터 직설적인 말을 받은 불쾌감 때문인지 모르겠다. 이때 아내는 부엌에서 나와 아버지와 아들이 긴장된 분위기로 마주 서 있는 것을 보고 부드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야?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나는 범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아내에게로 돌아섰고 짧게 말했다. 선말해. 이제 퇴근합니다. 아내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말을 잘 듣고 조용히 짐을 쌌다. 나는 마음이 무거워 아파트를 나왔다. 등 뒤로 문이 닫히자 집안에서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말했잖아. 그들을 초대하지 않으면 더 쉬워질 거라고. 그 말은 나를 멈추게 했다. 나는 다시 고개를 돌려 문을 바라보았지만 다시 걸어갔다. 나는 더 이상 맞서고 싶지 않고 내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부산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나는 창가에 앉아 승강장 밖을 오가는 사람들의 행렬을 지켜보았다. 제 아내는 옆에 앉아 여행 내내 조용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녀는 저와 범이 사이의 긴장감이 느껴진다는 걸 알지만 그녀는 묻지 않아요. 아마도 그녀는 그 대답이 그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까봐 두려워했다. 나는 범이 어렸을 때 품었던 내 손을 바라보았고 아이의 미래를 돌보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팔의 주름살은 저와 제 아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사랑한다는 방법의 어딘가에서 틀렸을까? 그래서 이제 그 감정은 아들이 받고 싶지 않은 짐이 되었을까? 나는 잠시 동안 조용히 서서 감정을 억누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다. 무슨 소리야? 범아 부모는 자녀를 키우며 자식을 먹는 것부터 있는 것까지 돌본다. 이제 또 부모님한테 남처럼 대하는 거야. 범이가 고개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센 반응을 보일 줄 몰랐는데 그는 약간 당황한 다음 침착하려고 애쓰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빠. 저는 부모님이 낯선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가 이해하셔야 해요. 당신은 다른 가정,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내가 시골에 있었을 때랑 상황이 달라. 그 말은 내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 숨을 깊이 들이마셨지만 머릿속에는 질문만 가득했다. 다른 환경이요? 다른 가족?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범아? 다른 가족이라니요? 자녀 가족은 아내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제 가족이고 민준의 조부모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했? 범인은 눈살을 찌푸리며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아버지, 저는 부모님이 가족이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은지와 처가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쪽은 손님 접대부터 매너까지 모든 세부 사안이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잘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내 자신과 부모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코웃음을 쳤고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내 눈에는 부모님이 부담인데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잘해야 하는 거야? 범아, 이런 말 들으면 엄마 아빠가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봤니? 부모가 하는 모든 일은 자녀를 위해, 손자를 위해 한다.
하지만 지금은 부모님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외부인이 판단하는 것이 더 걱정됩니다. 범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눈빛이 살짝 짜증났다. 그때 마침 은지가 침실에서 나왔는데 아마 대화를 들은 것 같아요. 그녀는 나와 범을 바라보았고 눈썹은 약간 찡그렸다. 무슨 일로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세요? 아빠, 범이가 말했잖아요. 저희가 부모님을 슬프게 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부모님이 여기 오실 때마다 정말 압박감을 느껴. 이해해 주세요. 나는 은지에게로 돌렸고 목소리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고 실망으로 돌렸다. 은지, 부담스러워요? 조부모님이 손자를 방문하셔서 가족을 축복하시는데 그게 왜 부담을 느끼게 하나요? 부모님은 호사스러움이 필요 없고 손님식으로 환영할 필요도 없고 부모는 진정성만 원한다. 그런데 보니 우리 가족에겐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은지는 대답도 안 하고 범이만 보고 너 목소리 내길 기다리고 있어. 범이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 고통스러웠다. 나는 한숨을 쉬고 나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요. 만약 여러분이 부모의 존재가 부담스럽다고 느낀다면 부모님은 더 이상 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족은 단지 편리하거나 적합하기 위해 선택한 곳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든 없든 가족은 소중하고 애착이 가는 곳. 아내는 물에 서서 눈을 붉혔지만 여전히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내 손을 잡아당기며 조용히 말했다. 아니야, 집에 가자. 더 있어도 변치 않아. 아파트에서 나올 때 저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서 붙잡기를 기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아들이 온 가족의 집이 되겠다고 약속했던 이 장소는 이제 저와 제 아내를 위한 자리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나는 유리창 너머로 지나가는 집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제 아내는 결국 눈물을 참을 수 없었지만 제가 볼 수 없도록 외면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위로하고 싶지만 제 자신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에는 한 가지 반복적인 생각만이다. 내가 아이들을 위해 하는 모든 것이 잘못된 걸까? 혹시 제 아들의 인생에서 부모님의 감정이 과잉이 된 것일까요? 부엌에서 나온 은지는 여전히 손에 행주를 들고 차가운 목소리로 찬물을 끼얹은 듯 대화에 끼어들었다. 우리는 상징적인 선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오시면 난처하게 만들 뿐이야. 그 말은 밤하늘의 궁궐을 갑자기 얼어붙게 했다. 나는 놀라서 누군가에게 마지막 자존심을 빼앗긴 것 같다. 뜨거운 기운이 가슴으로 올라왔고 내 마음은 꽉 막힌 것 같다. 의자에 말없이 앉아있던 아내도 깜짝 놀라 은지를 돌아보았고 눈은 무기력하게 빛났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범씨를 돌아보며 지금도 말없이 서 있다. 내 안에서 분노가 폭발했다. 범, 너는 아내가 부모님에게 그렇게 말하게 내버려 두었지만 목소리를 내지 않았니? 이것이 나를 돌보느라 평생을 바친 부모님께 보답하는 방법인가요? 범씨는 당황한 듯 은지와 나는 눈빛이 요동쳤다. 마지막으로 그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고 목소리는 작지만 불쾌했다. 아빠, 말했잖아요. 부모님이 여기 오실 때마다 모든 것이 어색해진다고. 은지 씨가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마음대로 말하고 있어. 나는 방금 들은 말을 믿지 않고 눈을 부라리며 범을 바라보았다. 지금 아내는 참을 수 없어 조용히 말했다. 범아, 난처하다니 무슨 말이야? 부모님은 단지 나를 방문하고 싶었고 너의 가족을 만나고 싶었다. 부모님이 주신 선물 하나하나가 다 마음이고 민준이에 대한 사랑인 거 알아. 필요 없다고 어떻게 생각해? 은지는 양보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목소리는 일정하지만 냉정하다. 부모님은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신다. 그런 선물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들 뿐이며 그것은 우리를 더 압박하게 한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요. 은지의 목소리는 무심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마치 아내와 내가 그들의 삶에 끼어들고 싶어하는 외부인인 것처럼 거리감이 가득했다.
나는 며느리에게 평정을 유지하지 못하는 은지를 난생 처음 바라보았다. 은지, 압력이라고 냉담한 변명을 하지 마. 부모님은 감사 인사도 허세도 필요 없고 단지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싶을 뿐이다. 그것조차도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서로에게 속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말에 은지는 멈칫했지만 붕이를 구하려는 듯 재빨리 범에게로 돌렸다. 범 씨는 두 손을 꼭 잡고 가만히 서 있을 뿐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은 나에게 은지의 냉담한 말보다 더 아팠다. 나는 범을 보고 울먹이며 말했다. 저는 부모님을 실망시킬 뿐만 아니라요. 너는 이 가족에 대한 모든 믿음을 부모님이 틀렸다고 느끼게 한다. 방 아래 kum길은 너무 무거워서 벽시계에 뚝딱거리는 소리만 남았다. 아내는 일어나서 내 손을 잡아당기며 조용히 말했다. 아니야, 집에 가자. 더 이상 머무르면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다. 우리는 조용히 떠났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섰다. 뒤에서 은지가 범이에게 조용히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제안해야 한다. 가족의 생활 방식을 모두가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내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둘 다 마음속에 아물기 어려운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안다. 오늘 일어난 일은 단지 논쟁이 아니라 내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신뢰와 감정의 균열이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 가족이 현대 생활 때문에 변한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더 이상 그것에 속하지 않는 것일까요? 범은 결국 정신을 잃고 목소리가 커졌고 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빠. 이게 제 인생이에요. 아버지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그 말은 마치 천둥 소리와 같았다. 나는 목이 메어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옆에서 아내는 내가 강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듯이 걱정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내 소매를 가볍게 움켜잡았다. 하지만 제 아들의 그런 말에 제가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어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범, 부모님이 개입하고 있다고 생각해? 부모가 하는 모든 일, 손자를 만나러 오는 일부터 선물을 가져오는 일까지 모든 일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그걸 간섭이라고 하나요? 그렇다면 자식을 걱정하고 사랑하는데 평생을 바친 부모는 어디에서 잘못된 것일까요? 범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얼굴에 불쾌함이 드러났다. 나는 그가 후회와 자존심 사이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범은 목소리가 가벼워졌지만 여전히 단호했다.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건 알지만 이제 제 가족이 생겼고 모든 것이 안정될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이러셔요. 정말 난감해요. 은지는 이때 목소리 톤이 균일하지만 의미심장하게 끼어들었다. 범 말이 맞아. 부모님은 여기 사시는 분이 아니어서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를 이해하지 못하신다. 부모님, 우리가 사는 방식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지의 마른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나는 둘 다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제부터 부모님은 더 이상 여기 오지 않아도 되고 아이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부모님이 하는 모든 일은 너희 가족을 난처하기 위해 하는 거야? 방은 침묵에 빠졌다. 범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대꾸하지 않았고 은지는 시선을 피하듯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렸다. 지금 이 방의 공기는 너무 무거워서 아내의 한숨 소리가 잘 들릴 정도입니다. 그녀는 내 손을 잡아당기며 달래려고 애썼다. 그만 말해. 가자. 그럴 가치도 없어. 최선을 다했어. 저는 아내를 돌아봤고 그 여자는 평생 가족을 위해 참아왔지만 이제 이 냉대를 견뎌야 합니다. 분노, 슬픔, 무력감이 내 마음속에 섞여 있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문 앞에 나가기 전에 한 문장을 놓았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부모님은 더 이상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족은 문을 닫는 것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열고 싶은 것이 열린다는 것을. 언젠가 부모님이 필요할 때 너무 늦을 것 같다. 저는 아내와 조용히 떠났고 제가 가족들을 하나로 묶는 보금자리라고 생각했던 차가운 방 뒤에 남겨두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힘이 다 빠진 것 같다. 이건 내 인생이야 라고 범의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나는 아내를 돌아보고 조용히 차창 밖을 내다보고 있는 그녀를 보며 공허한 눈빛을 보였다. 할머니도 저처럼 마음이 아프신다는 건 알지만 변화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끊임없이 자문할 수 있다.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내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아들 가족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나요? 부산행은 어느 때보다 길다. 내 안의 분노는 서서히 식어갔고 혐오할 수 없는 공허함만 남았다. 오늘처럼 무거운 말 없이 범이랑 같이 앉으려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부산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나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점점 더 뒤로 물러나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면서 교회의 적막한 들판에 자리를 내주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까 범 씨와 은지 씨의 말과 태도에 정신이 혼미하고 무거워요. 옆에 아내는 뺨에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는 듯 두 손을 꼭 모으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여행 내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해합니다. 그녀의 마음도 저만큼, 심지어 그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범 씨가 태어난 날부터 그녀는 아들을 위해 항상 온화하고 인내하며 조금씩 챙겨주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오늘 반지 손자를 안아주고 우리 가족의 행복한 날에 참석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과잉으로 간주됩니다. 기차 바퀴가 내일 위를 구르는 소리는 더욱 정적을 일으켰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 무거움을 없애려고 노력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범인은 아마 가족 양측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을 거예요라고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아내는 돌아서지 않고 고개를 살짝 흔들고 목이 메는 목소리. 부담, 하지만 할아버지, 없던 압박감이 있는데 어떻게 아내가 부모님에게 그런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어요? 왜 단 한마디도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 걸까요? 은지 탓은 안 하는데 범이다. 내 아들이잖아. 저는 조용해요. 그녀가 말한 것은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옳았다. 범 씨는 외아들일 뿐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자랑거리. 범 씨는 저희가 주는 교육과 사랑으로 항상 가족을 소중히 여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속하지 않는 환경에서 서울에서의 삶은 제 아들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먼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차는 더 많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작은 역에 정차한다. 한 젊은 부부가 기차칼에 들어가 그들의 손에는 깊이 잠들어 있는 한 아이를 안고 있었다. 저는 그 이미지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 아이는 내가 오랫동안 원하던 첫 손자 민준을 생각나게 했다. 하지만 오늘은 아들 가족의 거리감과 냉담함 때문에 손자를 안아줄 수도 없고 조금 더 오래 볼 수도 없다. 아내는 갑자기 한숨을 쉬며 침묵을 깼다. 있잖아요. 저는 민준이가 태어나면 우리 가족이 더 돈독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은 것은 범씨 가족과 우리의 거리가 단지 지리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는 거리예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말은 나로 하여금 무력감을 느끼게 했다. 부모가 되면 사랑과 희생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틀린 것 같다. 기차에서 내리기 전에 아내를 바라보고 그녀의 어깨에 손을 가볍게 얹었다. 아니요,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한동안 모든 것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범, 은지가 정말 이 틈을 메우려면 그렇게 할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 책임도 다했을 거야. 할머니는 저를 쳐다보았고 눈은 움찔했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그 말이 마음의 고통을 쉽게 덜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기차가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노란 가로등이 철판을 내리쬐어 모든 것을 더욱 우울하게 했다. 우리는 기차에서 내렸고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지금 내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다. 이렇게 따뜻하고 애착이 있던 가족이 어떻게 이렇게 낯설 수 있을까? 서울에서 행사가 있은 지 몇 달 후, 나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위해 두 아들을 집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나는 더 이상 침묵이 길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더더욱 내 마음에 시만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어느 봄날 오후, 아내와 저는 거실에 앉아서 두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범이가 제일 먼저 왔는데 그래도 차분하고 약간 거리가 멀어요. 둘째 아들 김주씨가 뒤를 이었다. 들어오자마자 주는 우리 부부에게 안부를 물었고 베개를 받쳐주며 아내가 좋아하라고 한 과자 봉지를 작은 선물 봉지를 들고 다녔다. 방 안은 특히 범과 준이 좀처럼 함께 앉지 않을 때 분위기가 긴장된다. 몇 가지 사교적인 질문을 한 후 나는 바로 다음 문제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가족의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오늘 두 사람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부모님은 재산 대부분을 준이에게 주기로 했다. 그 말이 끝나자 범의 눈빛이 놀라움과 분노로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그는 찻잔을 테이블 위에 평소보다 더 강하게 내려놓았고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빠. 나도 아빠 아들인데 왜 그러세요? 이건 불공평해. 준이도 지금 나보고 놀란 표정인데 말이 없어. 그는 내 결정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나는 범을 보고 솔직하게 대답했고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범, 아빠는 아무도 편애하지 않아요. 하지만 부모님께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은 보답을 받을 것이다. 범인은 눈살을 찌푸리며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다니요? 내가 집에서 멀리 살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않아서 내가 가족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해? 주는 어때? 부모님과 가까이 살지만 그걸로 충분해? 범의 말은 어느 때보다 방 분위기를 긴장시켰다. 나는 신중하게 고려한 것처럼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이 아니라 제 태도 때문입니다. 그동안 내가 한 말과 행동은 부모님이 못 느꼈다고 생각해? 부모님은 돈도 필요 없고 호화로운 선물도 필요 없다. 부모님께서는 오직 성실한 관심만 필요하십니다. 준이가 너보다 잘한다. 범씨가 반박을 하려는데 제가 눈빛이 엄숙해서 침묵을 지켰어요. 준, 이제서야 목소리를 냈어.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 범 오빠, 저는 경쟁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은 부모의 감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은 아버지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습니까? 때때로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문의 전화, 이유 없이 집에 방문하는 것뿐이다. 그냥 준이의 말에 범인은 멈칫했다. 나는 그가 분노와 후회의 감정 사이에서 싸우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대답 대신 범은 일어서서 짧게 말했다. 알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할 말이 없네요. 범인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집을 나섰다. 문은 그의 뒤에서 컨 닫혔고 나와 아내는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이 뒤죽박죽이었다. 이 결정이 범을 화나게 할 거라는 건 알지만 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다시 생각해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부산에서의 소박한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여전히 커피를 끓이고 작은 정원에 앉아 맛 피어난 야생 코카꽃을 보고 있다. 저는 범이 어렸을 때의 기억, 자전거 술이나 연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 때마다 항상 웃으며 집마당을 뛰어다녔던 그 옛날 기억들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언젠가 범씨가 가족의 진정한 가치와 효도를 이해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재산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부모를 아끼고 사랑하는 방식을 통해서이다. 나에게 가족은 완벽할 필요가 없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만큼 성실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나는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그날을 기다릴 것이다.